조엄은 예주 영천군 사람으로 순옥과 같은 군 출신입니다. 그는 난리를 피하여 형주로 잠시 피신하여 두습, 버늠이라는 인물들과 함께 살다가 조조가 협천자에 성공하고 수도를 허연으로 정하자 버늠에게 조조는 시대에 순응하고 세상을 다스릴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귀의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허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조엄은 조조를 아련한 뒤에 낙릉현의 장에 임명됩니다. 위서 조엄전에선 그가 조조에게 임관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순욱이 언급되지 않지만 위서 순욱전 주석 위시춘추를 보면 그가 추천한 인물들 중 조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엄도 조조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순욱도 뛰어난 인재들을 조조에게 추천하고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순욱이 조엄을 조조에게 추천하게 되었을 테고 이러한 이유로 조엄은 단 한 번의 아련만으로 낙릉현의 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엄이 낙릉현의 장에 막 임명되었을 때 당시 현의 호족들 대부분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교활하게 행동하였으며 관리를 두려워하거나 거리끼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엄은 그중 아주 심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한 뒤 모두 사형 판결을 내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인을 수감하고 한편으로는 표를 올려 그들을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조엄의 위엄과 은혜가 모두 빛났다고 합니다. 조조와 원소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원소는 먼저 사자를 파견하여 예주의 여러 군을 회유하여 자신의 편에 서게 하였는데 오직 양안군만이 원소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양안군에는 양안도위 이통과 양안군 낙릉현의 장인 조엄이 있었는데 이통이 급히 호구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자 조엄이 이통에게 아직 천하가 혼란스럽고 다른 군들은 모반하고 있는 이때에 세금을 계속 징수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통은 지금 조공께서 원소와 대치하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주위의 군현들이 모두 모반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비단과 솜을 걷어 중앙에 보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조공의 편에 서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조엄은 확실히 이통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잠시 징수를 늦추고 저로 하여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금 양안군은 응당 비단과 솜을 보내야 되지만 길이 험하여 반드시 적에게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백성들은 공공하고 인근 성은 모두 모반하고 있기에 지금 상황에서 징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양안군 사람들은 충절을 지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먹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징수한 비단과 솜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조엄의 편지를 받아본 순욱은 조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와 아래가 기뻐하였고 군내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우금, 악진, 장료가 기질이 달라 따로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기에 조조는 조엄에게 이들이 이끄는 세 군대의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라고 명합니다. 조엄은 맡은 임무를 착실히 해내며 매번 일이 어지럽혀질 때마다 각 장소들을 훈계하여 깨우치게 하였으므로 결국 우금, 악진, 장료의 사이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조조는 조엄의 군제를 높이 평가했는지 형주를 정벌하러 나설 때 조엄을 도독호군으로 임명하여 우금, 장료, 주령, 이전 등 뛰어난 장소들을 통솔하게 하였고 마초와 한수를 토벌한 이후에는 관중호군으로 임명하여 여러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조엄은 은서 등의 장소들을 인솔하여 자주 침략해오는 강족을 격파하여 크게 무찔렀고 반란군들도 제압합니다. 조엄은 한중의 수비를 돕기 위해 1200명의 병사를 파견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자
은서를 장수로 삼아 병사들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출발하게 된 병사들은 갑자기 가족들과 이별한 상태였기에 모두 우울한 안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걱정한 조엄은 직접 은서의 군대를 쫓아가 병사들을 위로하고 은서에게 특별히 병고를 경계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옹주자사 장기의 집에 묵었는데 그의 걱정대로 은서의 군대는 한중으로 가던 중 반란을 일으켰고 은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게다가 조엄이 직접 이끌고 있는 병사들도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고 그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반란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모두 놀라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불안해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조엄은 본영으로 빨리 돌아가려 했는데 장기가 현재 본영의 상황도 소란스러울 것이니 자네가 직접 가더라도 어떠한 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기의 말을 들은 조엄은 비록 본영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과 함께 반란을 획책했다고 의심될지라도 출발한 사람의 반란 소식을 들은 이후에야 일어날 것입니다. 또 반란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선한 자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때를 타서 빨리가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또 만약 문제가 생겨 내 몸에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은 운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고 간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들은 모두 강개하며 죽든지 살든지 간에 당연히 호군을 따를 것이고 감히 두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후 본영에 도착한 조엄은 병사들을 불러 모아 반란에 가담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반란을 도모한 주모자만 잡아서 처형하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현에서 붙잡은 탈영병들도 모두 석방시키니 반란을 일으켰던 병사들이 모두 투항해 옵니다. 상황이 안정되자 조엄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그 가족들을 동쪽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했기에 중앙으로 사람을 보내 중앙군이 관중을 지키게끔 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중앙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이 누설되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엄은 기지를 발휘하여 병사들 중에 온화한 자 1000명을 남겨 관중을 지키게 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간질을 통해 반란이 일어날 상황을 차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조엄의 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동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후의 상황이 웃긴데 조엄은 중앙군이 도착하자 고향에 머무르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1000명의 병사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여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이주시켰는데 동쪽으로 이주한 인원만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형주의 관우가 북진을 시작한 이래 정예군 7군이 수몰되며 우금이 관우에게 사로잡혀버리고 조이는 번성에 고립되는 등 위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조조는 조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왕을 파견하였는데 서왕은 번성 근처에 도착하였지만 자신이 이끄는 병사들 대부분이 신병이었기에 관우의 군대를 격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섣불리 진격하지 않고 더 많은 지원군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수들이 왜 조인을 구하러 가지 않느냐고 그를 질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 조엄은 의랑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서왕을 지적하는 장수들에게 지금 적의 포위는 견고하고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의 수는 너무 적고 조인과 떨어져 있어 힘을 합치기 어려우니 우리가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병사들을 피로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번성의 조인에게 지원군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 사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흘 안에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고 번성도 적의 공격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지원군이 도착한 다음 적을 공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엄의 말을 들은 장수들은 기뻐하며 그를 따랐고 이후 도착한 지원군과 함께 관우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송건이 관우의 치중을 습격하여 빼앗았기에 관우는 즉시 퇴각하여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조인은 장수들을 모아서 관우를 추격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했는데
대부분의 장수들이 관우를 추격하여 체포하자고 말했으나 조엄이 말하길 송건은 우리와 관우와의 싸움을 틈타 관우의 배후를 습격하였지만 관우가 구원병을 이끌고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대가 마찬가지로 관우와 자신들이 싸울 때 배후를 공격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남진한다면 송건은 태도를 바꾸어 관우와 협력할 것이니 이런 점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조이는 조엄의 말을 듣고 전투태세를 풉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조가 자신에게 칙령을 보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조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관우를 추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조엄은 조조 사후 조비 때에도 요직을 역임합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예 사후 조방이 즉위했을 때는 사공의 직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정시 6년 6월 조엄은 눈을 감습니다. 조엄이 양안군 낙릉현의 장일 때 이통의 아내의 백부가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그를 체포한 뒤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이통은 양안군을 다스리는 양안도위였기에 이통의 아내는 이통에게 눈물을 흘리며 백부의 목숨을 구제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이통은 나는 조공과 함께 대업을 완성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어 절대로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적인 법을 버릴 수는 없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통은 조엄이 법을 집행하는데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것을 가상히 여겼기에 그와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위서 도기전 주석 위략에 따르면 도기라는 인물이 하동군을 엄청나게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평판이 좋았는데 조정에서 각 군마다 과부를 올려보내라는 명이 내려왔을 때 다른 지역은 남편이 있는 자라에도 조정의 명이라고 하여 강제로 조정에 진상했지만 도기만은 진짜 과부만을 조정에 올렸기에 그 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후 도기가 하동태수에서 물러나고 조엄이 하동태수가 되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과부들이 하동군에서 올라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비가 도기에게 이전에 자네가 보내던 수는 어째서 적었는가? 지금은 어째서 이리 수가 많은가? 라고 묻자 도기는 신이 이전에 올려보낸 과부들은 모두 남편이 죽은 여인들이었으나 지금 조엄이 보내는 자들은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들입니다. 라고 답하니 조비가 좌우의 신하들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안색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유명 무장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 찾아갔으나 여자의 가문은 그가 가볍고 교활하여 싫어했다고 합니다.